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기호는 루게릭병이 과연 무슨 병이길래 지금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지 루게릭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루게릭병의 진단, 그리고 치료, 그리고 환우분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 PPT에 담았습니다. 일단 루게릭병이라는 이 병 자체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퇴행이라는 얘기는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보시듯이 어린애에서부터 노인까지 저절로 나이가 먹게 되는 이 변화를 퇴행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미 자체가 신경이 나이를 먹는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 지금 환우 가족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루게릭병, 그리고 루게릭병의 사촌이라고 이야기하는 원발성 측사경화증이나 아니면은 유전성 척수 위축증 같은 그런 병들이 이런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말씀드린 병들은 전부 움직이는 기능만 이상해진 그런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이제 기억력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종류가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 그냥 팔다리를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손을 잘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망가지는 병들이 파킨슨병, 그리고 손의 위축증 같은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병들이 모두 신경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나타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특징이 있는데요. 암과 같은 병은 한번 발병하면은 확 나빠지는 병이고, 그게 회복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나빠지게 되는 병이고요.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급격합니다. 근데 이제 심폐질환 같은 경우는 회복됐다가 질환이 있었다가 회복됐다를 반복하는 병이고, 신경계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절대 회복되는 일 없이 계속 신경이 나이를 늙는 거기 때문에 젊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루게릭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경계 퇴행성 질환, 신경이 나이를 먹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만이 망가지는 운동신경원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어로는 MN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운동신경원병이라는 거는 루게릭병을 포함한, 루게릭병의 흔히 사촌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질환들을 모두 포함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운동신경원병 중에서도 운동신경원이라는 게 운동신경 세포를 말하는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있어요. 기준은 척수거든요. 척수 위쪽에 있는 상위 운동신경원병에 망가지는 병들은 이제 원발성 측사경화증, 영어로 써놔서 좀 못 알아보실 텐데 굳이 아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써놨습니다. 그런 병들이 있는데, 이런 병들 같은 경우는 루게릭병의 사촌이지만 진행이 거의 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있으실 수 있지만 루게릭병처럼 치명적인 상황까지는 잘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척수 아래쪽 부분이 망가지는 하위 운동신경병이 있는데, 이런 병들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케네디병이라고 얘기하는 병이 있는데요. 케네디병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발성 측사경화증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년, 30년에 걸쳐서 나빠지지만 그렇게 한 번에 나빠지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루게릭병과 비슷하게 진행하는 병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병들은 루게릭병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고 하위 운동신경원병이라고 따로 구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나중에 치료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루게릭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병은 요 상위 운동신경원과 하위 운동신경원이 모두 다 망가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보여야지 저희가 루게릭병이라고 확실하게 진단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운동신경원병 같은 경우는 특징이 뇌에서 오는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이럴 때 주로 잘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우리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내 맘대로 안 움직여지고 뻣뻣해지는 증상, 강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위 운동신경원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직 현상은 없지만 근육이 자꾸 말라요. 저희 루게릭병 환우분들 보시면 근육이 자꾸 마르시잖아요. 그런 근육이 마른 증상이 이 하위 운동신경원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루게릭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뻣뻣해지는 강직 현상과 함께 근육이 마르는 근위축, 하위 운동신경원 증상이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서도
한 부분에만 고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팔만 그러신다든지 다리 한쪽만 그러신다든지 더 퍼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국소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퍼지는 경우를 저희가 국소형이 아닌 전신형, 그 부분을 갖다가 루게릭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게릭병은 상위 운동신경과 하위 운동신경에 모두 침범이 있으면서 그리고 전신형으로 퍼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병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수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상위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 강직 뻣뻣함이 나타나시게 되고요. 네, 보시면은 다리가 지금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이렇게 들었으면 다리가 굽혀야 돼요. 근데 굽히지 않고 지금 다리가 뻣뻣하게 있는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직 현상. 루게릭병 환자분들께서 쥐난다고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쥐나는 게 아니라 쥐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뻣뻣함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강직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위 운동신경 증상은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마르고, 그리고 왜 근육이 뛰는 거를 경험해 보시는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근육 뛰는 증상이 이 하위 운동신경원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보시면 살이 마른 것들 보실 수 있고요. 어깨나 손이나, 그리고 혀 보시면 혀가 지금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혀에 떨림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루게릭병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신경원병, 운동신경을 침범하는 병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굉장히 통통합니다. 지금 사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통통한 게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운동신경인데, 운동신경 보면은 굉장히 지금 가늘어져 있어요. 운동신경만 망가진 겁니다. 뒤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잘 모르실 거예요. 공중에서 이제 호흡되는 건데, 걷는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뒤뚱뒤뚱 걷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증상이 더 진행하면은 이제 걷지 못하게 되고, 다리를 지금 못 쓰게 되는 현상이에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루게릭병 발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나이를 먹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잘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안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원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새 많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은 유전적 이상이 있을 때, 유전자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루게릭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근육 위축이 일어나는 하위 운동신경원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 현상이 나타나는 상위 운동신경원 증상이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제 이쪽에 말하는 게 불편해지시거나 아니면 식사하시는 게 삼키는 게 불편해지시는 구음장애가 나타나시게 돼요. 근데 루게릭병이 아닌, 루게릭병의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질환들 중에서도 이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 위축만 나타나고 이제 강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원발성 근육 위축증이라고 얘기하는 하위 운동신경원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강직 현상만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원발성 측삭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입만 증상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팔다리 문제는 없는데 말하는 게 불편해지고 삼키는 것만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그 진행성 구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인지기능장애와 감정변화, 그리고 수면장애와 같은 다른 증상들도 나타나실 수 있는데, 이건 부수적인 증상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루게릭병은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병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지 루게릭병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증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게 불편하신 게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걷는 게, 어떤 분들은 손 쓰는 게 먼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공통점이 있을 때를 루게릭병이라고 얘기하지만, 루게릭병이라고 해서 그 셋 다 모두 다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아까 전에 제가 나이에 따라서 발병 연령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나이에 따라서도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편이고, 남자와 여자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한마디로 루게릭병은 굉장히 다양한 병입니다. 루게릭병이 진행하는 경과를 보시면은 밑에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흘러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회복이 없이 나빠지게 되는 게 루게릭병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뇌경색의 증상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인 경우를 보면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면 평균형인데요. 평균형 같은 경우는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시점이 3년 정도쯤 되면은 모든 기능이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 뭐 저희가 사실 이 부분 정확하진 않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뇌경색병을 앓은 상태에서 30-40년을 사셨어요. 증상이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증상이 진행에 따라 증상 초기와 중기와 진행이 많이 된 말기에 저희가 해야 될 일과 준비해야 될 일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증상이 초기 때는 일단 뭐 증상 처음 진단받으신 거잖아요. 이제 환우분들, 가족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건 나라에서 그래도 누게릭병이라 그러면 굉장히 희귀하고 치료가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전에 사보험 같은 걸 들어오신 경우도 있으시고 그런 거에 대한 진단서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고 뭐 장애 진단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지금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저희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애 진단 같은 경우는 한 번 진단을 받고 나면 6개월간은 재진단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단을 처음에 증상이 그때 당시 좀 좋았거나 아니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반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평가를 받았으면은 그 평가가 6개월 동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필요하신 혜택을 나중에 증상이 진행됐을 때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받고 나면은 저희 이거는 경험이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아무리 그 장애급수를 저희가 보기엔 증상이 진행했어요. 올려달라고 나라에다가 소견서를 써드리고 진단서를 써드려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장애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써놓긴 했지만 초기라고 써놓긴 했지만 가능하면 좀 늦게 받으시길 권유를 해요. 하지만 뭐 중간에 이제 장애 진단으로 받는 혜택들, 뭐 주차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사람이 가서 도와주시는 집안에서 사람이 돌봐주시는 분들이 없으실 경우에 그런 게 필요하실 때는 일찍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진단을 받고 나서는 이제 김정민 교수님도 많이 하신 얘기예요. 소설 쓰지 말라고. 본인이 이제 증상이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게릭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낙심해서 이제 거기서 뭐 유서를 준비하시고 뭐 주변 정리를 하시고 이러는 게 주변 정리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제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저희가 권유드리기에는 가능하면 일을 하시던 분들은 최대한 일을 더 많이 하세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 가시는 한 굉장히 그런 기능을 유지하는 게 뭐 치매도 그렇고 파킨슨병도 그렇고 그런 종류의 신경퇴행성 질환은 일상적으로 유지해오던 그런 기능들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 굉장히 많이 나빠지시게 되세요. 왜냐하면 활동이 없어지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시고 뭐 이러시면서 기능을 유지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순간 갑자기 확 나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괜히 일을 그만두시고 아 나는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렸으니까 난 이제 뭐 집에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 그리고 사실 앞으로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세우실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계획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단계가 진행하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남의 도움이 슬슬 필요해지기 시작하세요. 뭐 가령 손을 이제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머리 감기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도움을 받으셔야 되거나 세수하는 걸 받으셔야 되거나 식사하실 때 팔이 잘 안 올라가시면은 팔을 이제 뭐 책상에 올려주실 분들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는 슬슬 장애 진단은 그때는 해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진행하고 나면 이때부터는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숨쉬는 기능도 많이 떨어지시고 식사하시는 기능도 많이 떨어지실 수 있어요. 이때가 되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위루술이나 인공호흡기 사용 아니면은 기관절개술 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예요. 본인이 지금은 아니시더라도 갑자기 나빠지게 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오실 수가 있어요. 폐렴 같은 게 오실 때. 그럴 때 그런 향후의 결정들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두셔야지 저희가 빠른 치료를 통해서 낫게 해드릴 수 있어요. 사실 기관절개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아닌 경우도 많이 봤어요.
초기에 기관절개를 빨리 해서 폐렴을 빨리 낫게 하고 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30%에서 요걸 빼고도 좋은 생활을 잘 영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지금 계속 다니시는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기관절개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무조건 미루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시점에 오시면은 빨리 하고 뭐 빨리 빼는 걸 차라리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폐렴이 갑자기 오고 나면은 기능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은 회복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이때 미루술이나 기관절개술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한계증을 얘기하는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미루술을 하시거나 빠르게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시는 것은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 기관절개는 저희가 빨리 하고 싶진 않습니다. 못 빼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기관절개 해야 되는 순간이 만약에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권유를 드린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희가 누계일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운동신경원과 하위 운동신경원이 침범이 됐는지를 의사가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이 검진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비교적 초기에 누계일병을 의심하게 돼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시고요. 만약에 이 누계일병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만나시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져서 1년, 2년 거쳐서 진단이 안 되시다가 뒤늦게 저희한테 몇 년 있다가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누계일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서 전신형으로 퍼지고, 그리고 상부 운동신경원과 하부 운동신경원 질환이 증상이 나타날 때가 누계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누계일병과 비슷한 질환 증상을 보이는 다른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누계일병 진단을 할 때 꼭 입원해서 검사를 하자고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다른 병들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 진찰만으로 당신이 누계일병을 진단을 했는데, 근데 사실 누계일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검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검사를 통해서 누계일병이 아닌 다른 병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누계일병과 비슷한 병이 어떤 병이 있을까? 한번 해주시고요. 네, 1차성 특사경화증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부 운동신경원 질환만 나타나는 거고, 진행성 부마비가 입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케네디 증후군이 천천히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흥분성 신경병이나 아니면 중증 근무력증, 다초점 운동신경병 같은, 그리고 혈관염 같은 병들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고 진단만 잘 된다면은 누계일병처럼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 병들을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진찰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근전도 검사입니다. 근전도 검사에서 지금 여러 부분에 침범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이 영상 검사, 그 다음으로 뭐 혈액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 암 검사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가 요새 들어서 좀 바뀐 건 뭐냐면요. 불과 제가 주치의를 맡았던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유전자 검사가 한 가지 항목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가지 항목밖에 되지 않았던 유전자 검사가 지금 검사하시는 분들은 총 2만 개의 유전자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저희 연구비를 드리고 환자분이 내신 돈 더해서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검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유전자들을 요새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발견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유전자만 치료해서 누계일병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이 잘 없어요. 전부 다 검사하는 거는.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그렇게 환자분들을 검사를 하고 있고, 한 2015년 이래로 계속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계일병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계일병 치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진행을 늦추는 치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계일병은 신경이 늙는 병이에요. 늙는 신경을 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없어졌던 기능을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아마 그 부분은 노벨상감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누계일병은 더 이상 난치병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좀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를 지금 진행을 늦추는 치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증상에 대한 치료, 그리고 재활치료나 일상생활에 도움 주는 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을 진행을 늦추는 치료는 판매가 허가된 약들이 있고 판매가 허가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요 루게릭병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쓰는 약들이 있어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먹는 약 한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릴루졸, 릴루텍, 유리텍이라고 부르는 약.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허가가 된 거는 90년대부터 나왔던 약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약, 줄기세포가 허가 나기 전까지 무려 한 15년간, 거의 20년 가까이 어떤 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치를 보던 10년 전쯤에는 저희는 만약에 릴루텍을 쓰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드릴 약이 없었어요. 가슴 아프게도. 하지만 지금은 물론 비용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나 라디컷 치료가 생기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를 갖고 있게 돼서 사실 지금 치료에 되는 환우분들께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릴루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의료보험이 가능하지만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루게릭병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루게릭병과 비슷하지만 하위운동신경원 질환만 가지고 있어서 루게릭병은 아닌 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병 하는 분들은 루게릭병과 사실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루게릭병이 아니기 때문에 릴루졸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요. 네, 작용기전은 신경의 광분을 억제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전자기기 있잖아요. 전자기기에 전류를 과전류를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자기기 내부가 타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신경도 과흥분 상태가 돼서 광분이 되면 전류가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전류를 계속 흐르게 되면은 신경에 손상이 와요. 그 신경 손상을 막아주는 약이 바로 요 릴루졸입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약 드시고 기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시고, 구토하시고, 설사하시고, 그런 부작용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드시다 보면은 이쪽에 감각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갈아 드실 때 이쪽 감각 이상하시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릴루졸의 전형적인 부작용인데 사실 이런 증상 가지고 릴루졸을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좀 더 위험하게 간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저희가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제, 혈관주사제가 나왔는데 혈관주사제가 바로 에다라본 라디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라디카바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에다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료보험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실비보험에서는 인정기급여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제 작용기전 같은 경우는 아까 릴루졸은 과전류를 흐르는 걸 막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늙는 걸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얘기는 늙는 거를 늙게 만드는 게 원래 산소거든요. 산소들을 없애주게 만드는 치료가 라디컷 치료입니다. 투여 방법 같은 경우는 주사제를 맞는데 매일매일 주사를 맞으면서 2주 동안 주사를 맞고 첫 번째는 2주 동안 쉬게 되고 다음부터는 열흘 동안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근데 좀 불편한 건 뭐냐면 주사제잖아요.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사 혈관을 매일매일 찔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병원에 계실 때는 이제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그런 혈관 속에 삽입하는 카테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암 환자들 하는 케모포트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삽입해서 아무래도 그런 고통을 좀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걸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 불편하신 경우에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치료는 이제 일반 혈관 주사가 아니라 척수강. 척수강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뇌나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에요. 한마디로 뇌랑 직접 닿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 주사를 주는 게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의료보험은 불가능하지만 실비보험한테 인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줄기세포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없던 세포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늙은 세포들을 젊은 세포들로 바꾸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줄기세포는 그런 효과는 아닙니다. 지금 줄기세포는 항염증 효과와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나쁜 환경들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그런 데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증상의 진행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데
목적을 좀 더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 같은 경우는 골수를 뽑아서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이 줄기세포를 척수각 내로 주사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이전에 올해 7월까지 치료받았던 환자분들은 골수를 2번 채취하셨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바뀌어서 골수 채취 한 번으로 여러 번 치료가 가능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 기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위에 다른 용도로 허가됐지만 지금 무기력병의 치료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이피오입니다. 이피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렸던 10년 전에는 릴루졸 말고 다른 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릴루졸 치료를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료해드릴 약제가 그 당시에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 이피오 치료를 해서 효과를 봤던 경우들이 많았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효과는 이제 신경 보호하는 효과로 해서 저 그래프가 떨어진 만큼 좋아졌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상 진행이 0.7점만큼 진행하시던 분이 이피오 치료를 받고 0.4점까지 줄어들었던 효과가 있고 김정인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얘기지만 저희가 치료 효과를 봤었을 때는 라디컵보다 오히려 이피오가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라에서는 허가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환우분들께서 해주시는 기부로 치료를 하고 있었고 제약회사 쪽에서 해주시는 기부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 이외에 환자분들이 보이는 증상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새롭게 나온 약은 뉴덱스타입니다. 뉴덱스타에 대해서 드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 드시고 싶으신데 저희 외래에 오셨을 때 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들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작년 11월부터 자가로 사용하는 마약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뉴덱스타가 그때부터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보험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한 달에 180만 원에 200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고 실비보험도 되진 않습니다. 복용하는 건 알약으로 복용하게 되고 이제 미국에서 허가받았던 효능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력병 환자분들이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격하게 변하시게 되는 경우에 감정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요. 말하시거나 아니면 삼키시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 약을 드시면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드시고 나서 설사, 구토, 그리고 어지럽고 기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드시고 나서 별로 효과가 없으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지금 이 화살표 방향으로 복용하시고 나서 증상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다음 보여주시고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삼키는 기능이 드시고 나서 좋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증상들이 있을 때 저희가 치료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팁이라고 써놓은 내용은 이제 가족분들께서 아니면 보호자분들께서 해주실 만한 그런 팁이 같이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기력병 치료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저희 신경과 의사만 만나서 치료를 하시면은 저희 신경과 의사가 무기력병은 잘 보지만 무기력병의 다른 합병증은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신경과 의사가 재활 치료를 도와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무기력병 치료에 있어서 신경과 의사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의사나 아니면은 내과 선생님들의 치료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신 경우가 저희가 이때까지 뭐 연구를 해봤어도 폐렴 같은 것들 합병증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더 효과가 좋아서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저희 항상 그렇게 같이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환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식사하셔서 몸무게가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몸무게가 빠지시는 분들과 몸무게가 빠지지 않는 분들을 비교해 봤었을 때 증상 진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런 연구들이 이때까지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저희가 임상적으로 경험해 보기에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식사 전에도 몸무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구 시기를 하시다가
어떤 시점에서 위로술이나 아니면 콧줄을 끼셔야 되는지 이거 참 애매합니다. 참 애매하긴 한데 이건 뭐 그 시기에 관련된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몸무게가 10% 이상 아니면은 뭐 내 몸무게가 내 키에 다른 사람들보다 25% 이상 감소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경강식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생기시는 그러니까 부작용이 아니라 증상 중 하나가 다리가 부어요. 다리가 붓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원래 움직임이 있고 중력에 반하는 방향으로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리 쪽으로 피가 몰려가지고 생기는 증상인데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붓기가 피가 돌면서 빠지지만 무경병원 분들께서 움직임이 좀 어려워진 시점에서는 붓기가 계속 남아있으시면서 뭐 하지 않았는데도 팅팅 붓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럴 때 제일 사실 효과적인 방법은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부은 부분을 심장 높이 이상으로 들어주시면은 이 붓기가 빠지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그냥 가장 쉽게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리를 움직여주는 그런 그 운동을 옆에서 해주시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저희가 가만히 있다 보면은 다리에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가 계속 고여 있다가 거기에 피딱지가 생겨요. 그럼 그 피딱지들이 우리 온몸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뇌경색이 생기실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생기실 수도 있고 장이 막히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움직여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피가 안 고여 있도록 피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일상생활에 도움을 되는 기구 같은 것들이 유기병의 치료에 도움될 수 있는데 뭐 이동하시는데 당연히 휠체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써놓은 것들은 저희 신경과에서 처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저희는 전동 휠체어는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전동 휠체어를 원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재활의학과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 많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제는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안구마우스라고 해서 눈의 움직임으로 컴퓨터를 쓰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보시면은 뭐 이동 중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고정을 해놔서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 생전에 보면은 요 자기 의자에다가 요 안구마우스 컴퓨터와 그리고 요 마우스를 거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 거치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호킹 박사는 고개가 한쪽으로 항상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정하는 부분과 다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컴퓨터를 고정하는 부분을 또 휠체어에 별도로 만들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 컴퓨터도 당연히 달려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시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의사소통하실 수 있어요. 말씀 못하시는 분들 글자로 의사소통을 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걸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분들께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침대에만 갇혀있는 생활에서 이제 뭐 저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한한 인터넷 세상으로 나간다는 그런 해방감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런 안구마우스를 사용했을 때 뭐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일반인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일반인 대상으로 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데 다만 계속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눈이 너무 피곤하대요. 눈 계속 뜨고 있어야 되고 눈을 좀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좀 세로 맞춰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게 조사를 전에 해봤어서 자료를 첨부했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이용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토비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제품인데 비용이 비싸요. 450만 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저희는 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한글을 쓰고 싶은데 한영 전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굉장히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거나 됐을 때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출장을 불러야 되는데 출장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눈을 굉장히 좀 덜 피곤할 수 있게 인식을 해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제 앞으로 과제가 한글이 좀 돼야지 쓸 수 있는 기구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생긴 기구들도 있고요. 좀 큰 기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구에서 레이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쳐다보면은 그 레이저가 안구의 크기나
모양을 인식을 해서 이 움직임을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컴퓨터에 달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또 다른 제품 같은 경우 한양전화에 드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정도 가격은 좀 비쌉니다. 이제 저희 누게릭 파너분들 중에서 이 안구 마우스로 책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정태규 환자분이라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책을 쓰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 고개를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고개를 움직이면서 이 버튼들 하나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면은 이 버튼이 인식되고, 또 눈을 옮겨가지고 다른 버튼을 쳐다보면 또 그게 인식되고, 그게 숙달되시다 보면 이분처럼 굉장히 빠르게 인식해서 글자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구들 말고 입에 있는 기능은 멀쩡한데 숨이 차가지고 잘 못 쓰시는 분들이나 뭐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팔다리 기능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도 사용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시제품이에요. 완제품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데, 입으로 사용하는 마우스입니다. 구강 마우스예요. 입에다 물고 이빨이나 이제 움직임을 주면은 그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마우스가 컴퓨터에서 움직여 다닙니다. 고정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안구 마우스나 구강 마우스나 이런 식으로 물고 이걸 움직이면서 이빨로 무는 것만으로 마우스의 기능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건 처음 보실 텐데요. 이전에 요새 좀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스 퍼피시리즈를 통해서 연구를 모으면서 하게 된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원래 하실 수 있으시다가 모음장애가 심해져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컴퓨터에다 글자를 입력하면은 그 컴퓨터가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같은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시면은 내 말을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가 있는데, 그의 단점은 뭐냐면 기계음이에요.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계가 말하고 있는 거라서 계속 듣다 보면은 뭐 내가 로봇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전 환자가 촬영해 놓은 아니면은 저장해 놓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컴퓨터에 자기 목소리를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구 마우스를 통해서 글자를 쓰면은 내 평소 목소리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하지만 이거 작년에 컴퓨터처럼 말하는 게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안구 마우스를 통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지만 환우분들께서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작게나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환우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새로운 약 언제 나오냐고. 제가 주치할 때부터 한 10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 듣던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새로운 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기세포도 나왔고 라디컷도 나왔고 이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치료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환우분들 마음에 차진 않으세요. 여러 가지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새로운 약이 언제 나오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난 25년간 그러니까 릴루졸이라는 약이 처음 나왔던 거는 95년도예요. 95년부터 2015년까지 아무 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동안 의사들은 놀고 있었냐? 과학자들은 놀고 있었냐? 아닙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상, 3상, 임상 시험을 51개, 24개의 물질들로 했는데 24개밖에 안 했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2상, 3상까지 갔으려면 이건 이미 몇만 개, 몇십만 개가 테스트를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골라진 24개에 대해서 연구가 됐는데 2017년까지요. 환자들도 14,000명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는 줄기세포 치료와 그리고 라디컷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김채영 교수님께서 줄기세포 개발을 시작하셨던 게 2005년도에 처음 줄기세포 개발을 시작하셔서 줄기세포가 완성품으로 나오게 된 게 2015년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일반적으로 약이 나올 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11년,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개발 중이라 아직까지는 금방 나올 그런 신약 같은 경우는 금방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환우분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실 때 어디에서 뭐 좋은 기사가 났다더라, 어디서 동물연구에서 이런 게 좋은 게 있다던데 혹시 이거 사용할 수 있냐? 라고 많이 물어보셔요. 근데 동물 실험에서 한 거 같은 경우는 그게 실제 인체에 연구가 돼서 저희가 사용하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보셔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죄송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증상이 진행을 늦추는 치료는 아니지만 뉴덱스타라는 약이 이제 미국에서 2011년도에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게 2018년도 7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어떤 약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또 시간적인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 10년간 치료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왜냐면 20년간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 릴루졸이 나오고 나서 처음 20년까지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10년간 변화를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릴루졸 하나뿐만 아니라 줄기세포와 라디컷 치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아까 왜 치료 기전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관심 없을 걸 말씀을 드렸냐면 치료 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약을 섞어 써도 되고 세 가지 약을 섞어 써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문제겠지만 그 환자의 그냥 치료로만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여러 가지 약을 쓰면 당연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갖다가 저희가 칵테일 치료, 칵테일 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다른 작용 기전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10년 사이에 제가 10년 전에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거의 2만 개 가까운 유전자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면서 그 특정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슬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환우분들께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증상치료하는 약이 특별한 약이 없었는데 뉴덱스타라는 새로운 약도 등장하게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의 미래에도 이제 앞으로 올 10년에도 계속 좀 새로운 약들이 더 빨리 발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학 연구가 발전되면서 무객병이라는 병이 아직까지도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대충 이런 느낌의 병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약이 나오실 수도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화를 늙은 거를 젊게 만드는 건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치료 개념도 조만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무결병도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작년 기준으로 임상시험 2상과 3상을 진행 중인 약제들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파란색 진한 글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온 약, 그래서 릴루졸, 에다라본, 뉴덱스타, 유로나타, 줄기세포까지 나온 약으로 효과가 있다 인정받은 약들이고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약들이 이제 하늘색 글자들 약들이 이런 식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섣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런 약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은 뭐냐면요. 지금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는 게 이전과 다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옷으로 비유를 하면요. 의학과 옷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옛날에는 모든 유괴과 환자분들께는 다 릴루졸을 드렸어요. 모든 분들께. 약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성복에서도 이제 왜 동일한 사이즈만 있는 게 있죠. 뭐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원 사이즈로 나오는 옷들. 그런 원 사이즈로 나오는 옷들과 같은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의학은. 근데 지금 의학은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게 이제 사이즈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스몰, 미디움, 뭐 라지, 엑스라지 뭐 이런 식의 사이즈를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옷들 중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보니까 스몰, 미디움이 같이 있는 옷이 있더라고요. 스몰, 미디움 사이에 스몰, 미디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SM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이즈가 더 세분화되고 있어요. 지금 현대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맞는 환자들을 따로 구별하게 되는 방법들이 계속 발전 중이고 그런 발전의
이제 근거하게 되는 거는 환자분들 증상이 서로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증상에 따라 저희가 치료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뭐 나이가 들었는지 젊은 환자들인지 그런 특성에 따라서 치료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한양대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혈액 검사 그리고 입원했을 때 뇌축수액 검사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에 대한 동의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받는 게 이걸 뭐 저희가 딴 데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모아놨다가 뭔가 새로운 약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유전자가 발견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환우분들의 것들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었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를 실제로 발견하신 경우도 있어요. 예, 국내에서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경우를 저희 김채영 교수님 연구팀에서는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액과 뇌척 수액을 받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환자분의 치료를 다르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우분들 중에서 뇌척 수액 검사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뇌척 수액 검사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이제 환우분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나 제가 뭐 주치할 때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뇌척 수액 검사를 하고 증상이 더 심해졌다더라. 이거는 뇌척 수액 검사 때문이더라. 아니면 뇌척 수액 검사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게 뼈를 뚫고 하는 골수치치로 오해를 하시거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치료는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고요. 그리고 뇌척 수액 검사를 해서 저희가 환우분들 거를 뭐 이상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향후 좋은 치료가 나왔을 때 발견해서 환우분들께 적용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뇌척 수액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검사가 이제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유전들을 발견하고 있고 그럼 유전자 검사가 해서 유전자가 나오신 분들 예전에는 이 SOD1이라는 이 한 가지 유전자만 있었는데 굉장히 다른 유전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환자분들께 이제 사이즈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환자만을 위한 맞춤복 이제 시장이 열린 거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유전자가 발견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유전자에 맞는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그 치료제를 써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 SOD1이라는 유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연구가 많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 SOD1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뇌경색 환우분들에 대해서 한해서만 맞춤복처럼 기성복과 다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병원에서 드시는 약 말고 다른 데서 누군가가 이게 누리병에 좋다더라 아니면 본인이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다가 이 약이 누리병에 좋다더라 좋다는 약이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될지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세요.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왔어요. 이게 지금 이번 주 나온 얘기예요. 혹시 기사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보신 분 있으세요. 말기 암 환자에서 강아지 구충제를 먹었더니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더라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뭐 얘기한 거 들어봤으면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거에 대한 근거 논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기사마다 좀 잘못 나온 경우가 있지만 네이처는 아니고 네이처 아래에 있는 세부 학술지가 있는데 그 학술지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물론 근데 사람에서 연구 결과가 아니라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에 대한 게 사람으로 개발되려면 10년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니까 이제 사실 말기암 환자분들은 저희 무경병 환자분들과 비슷해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고 그러면 이렇게 완치가 된다는 약이 있으면 누군들 안 사먹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사먹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계신 환우분들께서도 뇌경색병을 누군가 이 약 먹고 완치됐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당연히 드시고 싶겠죠.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수의사 동물병원에서는 이 약 구하려는 말기암 환자분들 때문에 이 약 품절되고 이랬다고 지금 실제로 이번 주 내에 다 일어난 얘기예요. 처음에 뭐 월요일날 얘기가 나왔는데 금요일날 품절됐대요. 변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강아지 구충제인데 사람한테 사용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뭐냐면 사람한테 사용된 적이 없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 인터뷰를 한 환자분은 폐암 환자였는데 폐암 중에서도 특정 폐암 어떤 한 폐암이었어요. 근데 이 폐암이 약이 굉장히 잘 듣는 폐암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기 암 환자분들께서 사실 이런
좋은 치료가 있고 암이 나았다더라는 얘기 듣고 다들 복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암이 아니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길병 하는 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누군가 이런 약을 먹고 내가 누길병이 나았다더라 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분이 누길병이 아닐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누길병 환자분들에도 뭔가 좀 남들과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거, 나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좋다는 얘기에 너무 휘둘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는 사실 이때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계셨대요. 원래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계시면 다른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치료를 하면 이게 이 치료 때문인지 임상시험 약 때문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분은 임상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복용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좋아지셨는데 임상시험 약 때문에 좋아지신 건지 환자 본인 얘기로는 강아지 구충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것 때문에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저희 누길병 하는 분들께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효과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상태예요. 하지만 드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원칙은 임상시험이 되고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확인하고 나서 적절 용량을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이걸 드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반드시 저희 김채용 교수님이나 오교육 교수님께 상의를 드려주세요. 아니면은 최소한 복용하시더라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찾아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다 했을 때 이 약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치료를 하면 된다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약을 드시다가 저희 모르는 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저희 병원 오셔서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겠어요. 저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그래서 최소한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약을 드실 거면은 다른 또 좋다는 치료들, 좋다는 약들, 뭐 좋다는 식품들 많이 있잖아요. 민간요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두 가지를 복합하시다 보면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약은 효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부작용이 더 심해지실 수도 있고 이게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를 새로운 걸 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다른 것들은 중지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앙구마우스로 책을 쓰신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이 책을 쓰신 정태규 작가님이신데요. 이런 식으로 루게릭병 하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책을 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루게릭병이라는 병이 아직까지 치료가 좀 힘든 질환이고 그러다 보면 하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좌절하시고 굉장히 예전에 밝고 즐거우셨던 분들인데 그 부분 때문에 성격도 많이 바뀌고 자존감이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저도 제 친구 어머니가 저희 김채영 교수님께 진단받고 루게릭병 진단받고 그렇게 치료를 하셨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좀 활발하시고 그러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받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무력감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내가 치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환자분들께서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1년이 됐건 몇 년이고 10년이 됐건 100일이 됐건 그 환자분들한테 남은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소중한 시간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좀 좌절감을 지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루게릭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운동 기능 이외에는 다른 기능들은 다 정상이세요. 생각하시는 것도 다 정상적으로 하시고 글씨 쓰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시다고 하면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환원들에 져서 혹시 뭐 읽어보실 수 있게 되면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환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 자체가 좀 그런 마음가짐이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뭐 몇 년 살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동안만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살자. 오히려 일반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보다는 더 하루하루가 소중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환우분들의 하루하루를 좀 소중하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